저는 이 처음에 제안을 받고 트럼피즘과 이 국제 공조 그리고 공명선거 이런 그 단어들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말씀을 드려야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트럼피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이틀이 됐는데 그동안에 쭉 듣는 얘기 또 미국에서도 듣는 이야기를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제 그 장사꾼이다. 뭐 돈밖에 모른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국 분들한테 들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트럼프 하면 이제 뭐 여성 편력이 아주 심하고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미국의 그 좌파 언론이 미국의 언론은 참고로 여러분들 미국 작년 말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인들의 75%가 언론을 믿질 않습니다. 미국에서 주류 언론을 믿는 사람은 전 국민의 4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 세계가 각 나라로 자국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보도를 하니까 특히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또 TV는 뭐 CNN이나 MSNBC 같은 이런 그 좌파 성향이 짙은 언론이 전 세계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에 그 공정한 방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번역해서 하니까 이게 미국의 진실로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우선 그러면은 트럼피즘이라는 게 뭐냐? 트럼프의 사상 또는 트럼프의 뭐 이념 정도가 될 텐데 이 트럼피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트럼피즘이 왜 생겨났으며 어떠한 배경 때문에 트럼프의 사상이 미국에서 그 많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느냐를 우선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 시간 관계상 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1990년 그러니까 1989년도에 이제 소련이 패망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전 세계가 양대 축이 있었어요. 두 슈퍼파워가 있었으니까 소련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친소 국가 아니면 친미 국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조그만한 이 그룹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소련이 이념 경쟁에서 이제 패배를 하고 망하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16조각으로 이제 쪼개졌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덩어리가 남은 게 러시아고 두 번째로 큰 덩어리가 우크라이나. 요즘에 이제 싸우고 있죠, 두 나라가. 그런데 두 개의 축이 있었을 그 시절은 이제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하죠. 또 한편으로 그 시대를 바이폴라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라는 건 둘이라는 뜻이고 폴라라는 건 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폴라 하면 축이 두 개다. 소련과 미국. 근데 하나가 없어져서 이제 축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1990년도부터 이 국제정치에서 이 세상을 유니폴라 시대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유니라는 건 이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 전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니까 그때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80년대 말까지 두 개의 축이 있었을 때 세상은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우방을 원조하고 돕고 소련의 우방은 미국이 생션을 하고 그런 상태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외교 정책은 반쪽짜리였죠. 미국의 동맹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1990년대에 미국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레이건 말기 부시 초기에 이제 소련이 패망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대적할 나라가 더 이상 없다. 그 당시에 199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20번째까지 군사대국, 예를 들면 뭐 중공이라든가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쭉 해가지고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의 국력을 따라오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언론인, 이런 또 정계에서 양당 다 공화 민주 할 거 없이 이제 드디어 미국의 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왔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팍스 로마나에서 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에 2000년 전에 로마의 힘이 너무 커서 어떤 나라도 서로 조그만 나라들끼리 싸울 수가 없다. 로마가 가가지고 평정을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화가 유지됐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제 2000년 이후에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미국의 외교 정책은 구소련 국가, 구소련이 해체된 국가는 물론이고 중공, 북한, 쿠바 같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끌어안는 외교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나온 게 글로벌리즘이고 그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얘기를 30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기업도 세계 본사 그러면은 인터내셔널 헤드쿼터 이렇게 표현했지 글로벌 헤드쿼터라는 말은 안 썼어요. 그걸 쓰기 시작한 게 1990년대에 미 국무성의 외교 정책이 글로벌 정책으로 바뀌면서부터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글로벌 정책으로 바뀌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전략을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교 정책은 이제 크게 아이솔레이셔니즘이라는 정책이 있고 고립주의 정책, 그것은 1945년도 이전입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 동안,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이 군사 정책까지 포함한 engagement policy예요. 그래서 engagement라는 거는 개입한다는 뜻인데 engagement policy도 두 개로 나뉩니다. 이 offshore engagement이 있고 onshore engagement이 있어요. shore라는 거는 이제 바닷가라는 얘기죠. 해안. 그래서 onshore 하면은 미군을 그 나라 땅 위에다가 주둔시키는 게 onshore engagement고 offshore는 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국가의 땅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서 있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미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미군의 군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게 offshore engagement예요. 그래서 미국은 1990년대까지 2차 대전 이전에 고립주의 외교 정책,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onshore, offshore engagement 정책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안 해본 게 있죠. 안 해본 게 부시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dominance foreign policy라는 거예요. 그래서 dominance foreign policy라는 건 뭐냐면 dominance는 글자 그대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국무성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대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미국은 1990년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전 세계를 미국이 dominate 하는 policy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00개 나라를 미국 밑에다가 쭉 줄을 세워놓고 미국이 세계를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하버드 정치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9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초판이고 91년도에 수정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End of History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full name은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진정한 의미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도래를 했으니까 전 세계는 perpetual peace, 그러니까 영구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게 그 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를 탑 10, 탑 20까지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이기지 못하니까, 실제 그게 사실이었고 1990년대에는 30년 전에. 그러니까 어떤 놈이든지 이제 까불지를 못한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왜 미국이 자꾸 중국을 부자를 만들어주는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이 전 세계에 줄을 세우는데 러시아나 중공과 같이 등치가 큰 나라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이 나라들을 부자를 만들어 주는 게 국제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언제 성공을 했냐면 1945년도 이후에, 그때까지 미국과 철천지 원수로 싸우던 독일하고 일본이 패망을 하니까 독일하고 일본을 무슨 어떻게 끌어다가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마샬 플랜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조를 통해서 어저께까지 서로 죽고 죽이던 미국의 가장 큰 원수가 독일하고 일본이겠죠. 1940년대 이전에 45년도까지. 근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이 두 나라를 엄청나게 원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약 15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한 60년대쯤 들어졌을 때는 이 원수 두 나라가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이 됐어요. 유럽에서는 독일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러니까 1990년대에 미국의 민주공화 정치인들이 양쪽 다 우리는 사실 러시아하고 중공은 2차 대전 때까지 우리의 우방 아니었느냐. 여러분들 아시죠? 소련하고 중공은 미국의 우방이에요. 1945년도까지는.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중공하고 러시아는 미국의 우방입니다. 사이가 틀어진 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하면서 끊어진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 두 나라하고.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우리하고 최고 원수졌던 이 독일하고 일본 친구들도 우방이 되는데 우리의 우방이었던 중공이나 러시아를 우리가 도와주면 더 독일이나 일본보다 우방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나라를 도와주는 게 맞다. 그런 정책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믿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국제기구가 있어요.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WTO라든가 이런 기관은 완전히 미국의 자본주의를 위해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그 안녕을 도모하고 무역과 이런 것을 증진하는 친미국가 위주의 그런 국제기구예요. 45년도부터 90년대까지.
그런데 거기는 러시아나 중공 같은 나라는 멤버가 될 수 없었어요. 예, 친소 국가들은 못 들어오는 그 조직이에요. 여기에 중공과 소련을 멤버로 받아주면 이 사람들이 좋아서 날뛸 거 아니냐. 자기네들도 부자가 될 텐데. 그래서 제일 먼저 러시아를 IMF 멤버를 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 다음에 중공을 WTO 멤버를 하게 하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의 외교 전략이에요. 바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국이 남아는 파워니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줄을 세우면 된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치 그 학 이론 중에 Democratic Peace Theory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민주 평화 뭐 이론 이렇게 번역이 될 텐데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주국가와 민주국가는 전쟁을 서로 하지 않는다라는 설이에요. 예, 또 대체적으로 맞고 그러니까 미국의 1990년대에 민주공화 양당 정치인들하고 언론, 학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를 미국과 똑같은 리버럴 디모크래시 이 정권으로 만들어버리면 200개 나라를 다 그러면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자. 그렇게 하자라는 게 전 미국의 90년대에 합의가 된 거예요. 예, 정치인들 민주공화가 합의가 되고 학계가 합의가 되고 언론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그거를 그 소련이나 중공이나 이런 놈들을 어떻게 믿냐. 그런데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데모크래틱 피스 티어리는 정치학 이론이고 경제학 이론 중에 comparative advantage라는 이론이 있어요.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하는 일만 해서 그러니까 분업화해서 서로 그 결과물을 교환하면 모든 국가나 이 개인이 발전한다. 그런 이론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국무성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돈을 받은 미국의 똑똑하다는 학자들이 어떤 이 어드바이스를 또 했느냐? 데모크래틱 피스 티어리는 정치학이니까 믿을 수 없고 어느 나라가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튼튼한 이론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경제학 이론 중에 comparative advantage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국제 무역을 할 때 어떤 나라가 잘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다른 나라는 그 자기네들이 잘하는 물건을 파서 팔면 전 세계가 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탈공업 사회로 갔다. 그러니까 미국은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거는 중공에다 갖다 주고 인건비도 싸고 인간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미국은 내노 테크놀로지라든가 무슨 우주 항공학이라든가 또 금융산업이라든가 의료 사업이라든가 항우주 이런 것만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은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중국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매뉴팩처링을 하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공장을 싹 다 뜯어다가 중국에다가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이 계획한 대로 되질 않았죠.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페어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중공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이제 미국이 디커플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미국의 새로 바뀐 다머넌스 팔러시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 미국이 전 세계를 다머네이트하는 팔러스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사우디 등 이런 아랍 국가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 다머넌스 팔러스는 미국의 정책이고 그 정책 밑에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이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스트래티지가 뭐냐? 전략이. 그 전략이 리버럴 헤게모니 전략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발음을 liberal hegemon이라고 발음해요. 우리 이제 독일식으로 헤게모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liberal hegemon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iberal은 자유스럽다는 얘기고, 헤게모니는 강력한 리더십을 뜻하는데 두 단어가 이게 붙어서 very contradictory한 단어예요. 그죠? 자유스러운 강력한 리더십이자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미국식 리버럴 디모크래시로 만드는데 말을 안 듣는 놈들이 나온다. 틀림없이 말을 안 듣는 놈들이 북한이나 무슨 중공이나 이런 애들이 나오면 그거는 이렇게 꼴밤을 때리면서까지도 고치겠다라는 게 리버럴 헤제머니 팔러스예요. 그러니까 야 러시아 너네도 민주주의 해, 중공 너네도 민주주의 해, 북한 너네도 해. 그런데 우리는 안 할래요 하면은 돈과 힘으로 찍어 눌러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겠다는 스트래티지가 리버럴 헤게머니 팔러스예요. 근데 이게 워킹이 안 되는 걸 증명한 게 9.11이에요. 여기에서 아랍 사람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 요 리버럴 헤게모니 팔러시를 미국이 시도하는 데 있어서 몇 나라를 이렇게 골라놨어요. 우선 첫 번째, 이 미국의 우방국이라도 독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가 손을 본다. 이거 독재는 나쁘다.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여성을 운전도 못하게 하고 또 남자는 부인을 3명, 4명 거느리지만 여성들은 얼굴만 이렇게 벗고 나가도 막 두들겨 패고 이런 인권이 아주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나라를 두 번째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게 사우디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완전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34년째 지금 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쭉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그 다음에 클린턴 8년이죠. 재선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들 부시가 재선을 해서 또 8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바마가 또 8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4년을 했는데 이 34년, 1990년도부터 지금 오늘 2004년까지 미 국무성이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 글로벌 다머넌스 팔러시에 딱 그것을 실시하지 않은 정권이 있어요. 어떤 정권이겠어요? 트럼프 정권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글로벌 다머넌스는 워킹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이 나온 배경이 그거예요. 뭐냐면 미국이 사우디와 같이 몇천 년 동안 자기네 나름대로의 트래디션과 또 그 문화가 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미국식으로 바꾼다고 되냐. 아무리 미국이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런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2001년도에 9/11이 터졌는 제가 언젠데 계속 이 외교정책을 바꾸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트럼피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뺀다. 그것은 너무 그 논리를 비약적으로 보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4년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때 주한미군이 줄질 않고 늘었어요. 평택에.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미군을 뺐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던지는 말이
정치적인 수사예요. 레토릭이에요. 니고시에이션을 하기 위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을 뭐 제가 특별히 공부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께 이 예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국제무역협력 중에 양자간 협력이라는 거 아시죠? 그 트럼프는 WTO를 싫어했어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왜 어떤 나라 무역 문제를 관여하냐. 그래서 중국하고는 우리가 US-China Trade Agreement라는 거를 트럼프가 처음에 그 취임하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중국이 트럼프 말기에 2020년 11월 달인가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에다가 미중 무역협정의 그 조건을 어떻게 썼냐면 이게 뉴스가 그래서 진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중국에다 대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할 때 앞으로 이 어그리먼트는 어떤 논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은 미국을 제소하거나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다음에 무역상 문제가 생기면 미국만 중국을 제소하고 문제 삼을 수 있다. 이게 미중 무역 협정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측에서는 국제 협정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협정이 어딨냐. 외교도 동등하게 해야 되고 이런 무역 거래도 동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트럼프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동등하냐 미국하고 중국이. 근데 트럼프의 이론은 간단해요. 결국은 시진핑이 4년을 끌다가 항복하고 무릎 꿇고 사인을 했어요. 글자 그대로. 트럼프의 이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액수가 너무 크니까 간단하게 액수를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에다 파는 게 1년에 100억을 판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그거의 반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한 50억밖에.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다가 50억어치를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손님이 왕이냐 물건을 파는 쪽이 왕이냐예요. 그 물건을 사가는 쪽이 왕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미국이 미국 돈을 중국에 주고 니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사오는데 왜 니네가 말하는 조건으로 내가 물건을 사야 되냐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니네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액수가 우리가 니네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는 손님이고 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내가 네 말을 듣냐. 이게 미중 무역 협정이에요. 만나면 그 얘기를 4년을 하다가 결국은 트럼프가 트럼프 말기에 사인했어요. 그대로. 왜냐? 이거에 사인을 안 하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메이드 인 홍콩을 지금부터 중국제로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메이드 인 차이나는 관세를 물리지만 미국에서 메이드 인 홍콩은 무관세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90%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10% 그 딱지만 홍콩에서 붙여서 미국으로 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중국제 제품을 취급하면은 니네 나라가 내일부터 내야 될 그 관세가 얼마인 줄 아냐.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결국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핵무기 이야기도 하고 자체 핵무장도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방위비 인상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할 테니까 저 사람이 되면 우리하고 나쁘다. 근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위비는 미군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나 전략 자산이나 제2차 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한반도를 위해서 일본이나 괌이나 이런 데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안 따지는 거예요. 미국이 방위비 협조는 한국에 체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물값, 수도값, 기름값, 밥 먹는 거. 체제비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돈이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군속들의 월급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미국 측에다 주면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월급 받아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걸 너무, 그동안에 특히,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이 군사비, 방위비 부담금 조약할 때 미군들에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화나게 하고 그랬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100억을 달라. 미국이 100억 200억인데 한국이 100억 내고 우리가 100억 내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우리가 999억 9천만 원은 주는데 100억은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니고시에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올려가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언론이 이런 거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미국이 강력하게 뭐 이런 거 요구한다. 이런데 근데 이 미국의 그 부정선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부정선거 넘버원이 이게 부정선거는 항상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의 부정선거 넘버원은 1960년도에 있었던 닉슨과 케네디 선거가 미국의 부정선거 넘버원이에요. 예, 이 케네디는 그 아이리시계 이민자의 아들로 귀공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조세프 케네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스턴에서 철강 회사의 베들레헴 스틸이라는 데 공장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오너가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공장 운영하는 걸 잘 배워가지고 헐리우드가 무명 영화 시대에서 무성 영화 시대에서 유성 영화 시대로 옮겨갈 때 헐리우드에서 막 여러 영화사가 막 이렇게 될 때 거기에 이 제철 공장 운영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MBA 같은 그런 걸 터득을 해서 헐리우드로 갔어요. 이제 제철 공장 안 하고 거기서 이 영화사들을 막 이렇게 규합을 하고 M&A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진짜 돈은 이제 술 장사를 해서 벌었어요. 왜냐하면 아일랜드하고 영국에 가서 스카치 위스키 미국 전 판매권을 사다가 큰 돈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텍사스하고 시카고에서 그러니까 일리노이스주죠. 여기가 일리노이스는 케네디 아버지가 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데예요. 그래서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스주의 선거인단 표가 텍사스는 아주 큽니다. 캘리포니아가 제일 크고 일리노이스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 댈라스하고 시카고에서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근소한 차로 케네디가 이긴 걸로 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미국 언론은 별로 그렇게 발표를 안 해서 묻혀지는 거죠. 그 다음이 2020 이제 이 바이든 대 트럼프 선거가 두 번째예요. 똑같이 민주당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제 된 건데 한국도 이 총선도 겪었고 이상한 숫자가 많죠.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많이 감사드립니다.